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퐁당퐁당 휴일이 있었던 10월 첫째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박명석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퐁당퐁당 휴일이 있다 보니까 보통 월 초의 첫 번째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을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영향을 좀 분석하게 되고 받게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초다 보니까 이슈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이슈가 보통은 악재성 재료가 좀 많았더라고요. 그런 흐름들을 쭉 한번 담아서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의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의 뉴욕 증시 역시나 파란불 일색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좀 약세가 이어졌고요. 이번 주 내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그래도 나스닥이 약보합권까지 잘 버텨냈죠. 그 부분 엔비디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 급반등하면서 반도체 IT 쪽에 대한 AI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밝혀줬고요. 시장에 이렇게 악재성 재료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린 배경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옥시덴탈과 같은 유가 관련주들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우리가 쉬는 동안 3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틀 연속 3%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조금은 기대감을 꺾어놓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슈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먼저 보시면 역시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만 얘기하자면 국제유가였습니다. 5% 넘게 급등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본인의 어떤 완벽한 정신 상태로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좀 놀랐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하고 지지하겠다는 뜻이냐? 그거는 좀 아니고 우리가 계속 논의 중이다 이렇게 좀 둘러둘러서 얘기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란이라는 이슈가 지금 시장에 들어왔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지금 공언한 상태고요.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흐름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란의 석유 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공격 가능성이 좀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정말 여기를 노려서 타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또 타격한다는 그것도 시장의 변동성 재료겠지만 우리는 또 금융시장에서 유가의 변동성을 가장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타격이 가면 당연히 변동성이 올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는 이거 지금 너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라고 지적을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시장, 배럴당 200달러까지도 쉽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물론 일각의 이슈, 일각의 의견일 뿐입니다. 배럴당 200달러 간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찌됐든 시장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 삼각구도가 어떻게 영향을 좀 발휘하는지 앞으로 국제유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여기서 불확실성이 끝이 아니죠. 수요일에도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해상운임 노조 파업입니다. 해운노조 파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햄버거와 냉동 해산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수출입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냉동 해산물까지 공급이 중단되면 정말 우리 식탁에 있는 이제 식품 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2주 정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죠. 지금 50%의 임금 인상을 제안을 했는데 그거 싫다. 60% 이상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떤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배가 지난주 일요일에 그 기준으로 뭐 한 10대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한 10배가 넘는 배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그 물가 상승의 그림자 그리고 앞에 보셨던 대로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뭐 200달러까지는 안 가더라도 100달러 부근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또 시장의 고민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또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요.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물동량이 지금 제대로 옮겨지지가 않으니까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좋게 봤던 시나리오가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가 떨어지고 경기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그 계기의 배경은 연말 소비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연말 소비 시즌에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뭐 물건이 배송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연말 소비 시즌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좀 이거 두고 보고 나중에 사자라는 마인드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씩 문제가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보고 있던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에 지금 문제가 되는 유가 그리고 또 식료품 가격, 물동량 이런 것들이 다시 고민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정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장기화되지 않아야 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10월의 첫 스타트네요.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저런 이슈들이 없었다면 역시나 고용이었겠죠. 매일매일 지금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쉬는 동안 하나의 또 고용 지표,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발표된 지표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을 다시 돌파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21만 건대로 내려오면서 실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조금 올라오면서 불확실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던 이유 보시는 것처럼 ADP 민간 고용 지수가 14만 건을 넘기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14만 건. 그런데다가 기억하시나요? 주 초반에 나왔던 졸트 보고서, 구인구직 고용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왔었죠. 그때도 예상치를 상회했었는데 졸트 보고서 좋고 ADP 민간 고용 좋았고 주간 실업수당 뭐 늘었지만 조금밖에 안 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내일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겠네요. 고용 보고서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놀라기보다는 의외로 고용 괜찮네, 골디락스 진짜 볼 수도 있겠네 라면서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런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경제 지표 자체가 걱정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ISM 서비스업 PMI도 나왔는데요. 54.9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1년 반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시장에서 걱정했던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 참 잘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파업의 전쟁 이슈가 들어오면서 또 물가 걱정하고 물동량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표를 조금 더 믿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또 쉬는 동안 항생 홍콩 지수는 개장을 했어요.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놉니다. 근데 항생 지수는 또 열리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기도 했고 어쨌든 그 전날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락한 거긴 하지만 14일 만에 하락을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림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중국으로 이제 쏠릴 때 특히 일본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이시바 총재가 이제 새롭게 자민당 총재에 등극하면서 약간 시장이 좀 불확실성을 노출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제 일본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이시바 총재가 지금 금리 인상할 때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일본과 홍콩이죠. 일본과 홍콩의 어떤 희비가 좀 갈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건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한번 이렇게 꺾였을 때 혹시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에 대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HSBC에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보통 10% 이상 올랐을 때 평균적으로 한 76일 정도 오른대요. 그 오르는 동안 38% 정도 상승을 했었다는 그 역사적 데이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25%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여전히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 오버웨이트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에 중국 주식을 헤지펀드가 샀던 규모가 역대 최대랍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끝나는 랠리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가정이 가능하겠죠. 지금은 너무 급등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챙겨봐야 하는 중국 증시, 홍콩 증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핀비즈 테이블부터 볼까요? 빨간색이 확실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많을 때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악재성 이슈들이 자리를 잡을 때 빛나는 섹터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월초잖아요. 매달 월초에 그 시장의 어떤 주도 환경이 조금씩은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11, 12 이제 분기 초거든요. 그때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이 테슬라의 주가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주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테슬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쉬는 동안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인도량이 46만 2,890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근데 주가 보시는 것처럼 뚝뚝 이틀 연속 급락세가 진행되고 말았죠. 기대감이 좀 높았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JP모건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분명히 이 숫자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사실 테슬라가 지난 2년 동안 성과를 낸 게 분명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놓아줄 때다. 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로 낮추고 목표가는 근데 또 올렸어요. 130달러.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40달러 부근에 있는데 130달러로 올린 게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만큼 JP모건에서 좀 공격적인 이런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요. 어찌됐든 지금 여전히 시장은 테슬라에 대해서 엇갈리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10월 10일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근데 또 JP모건에서 또 다른 EV고라는 이 충전기 업체는 투자 의견을 상향했어요. 정부에서 10억 5천만 달러의 조건부 대출 승인이 나오면서 투자 의견을 올린 거라서 뭐 전체적인 전기차 밸류체인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고속 충전 모델이 시장에 또 유일하게 빛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전기차가 여전히 그 투자 의견이 다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뭐 별거 없습니다. 젠슨 왕이 뭐 요즘 하는 말이죠. 블랙웰 칩 수요 미쳤다, 뭐 폼 미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인세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어요. 이번에 엑센추어랑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그만큼 엔비디아 칩을
기다리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 급반등하면서 점점 더 주가가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다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픈 AI가 유동성을 무려 100억 달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40억 달러를 이번에 은행들에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66억 달러를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한테 투자를 받았죠. 애플은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AI 여전히 이렇게 시장이 조금 침체할 때 또 빛나는 그런 섹터가 되는구나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 특징주 그래서 관련된 섹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비스트라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틸리티 섹터가 정말 강합니다. 대선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장에 전반적으로 9월, 10월 변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봐야겠죠. 왜 그런지도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AI 인프라,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시장에서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